결국은 지방정부, 우리가 공공 영역이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공공 영역이 그런 정책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마크가 있는 것만 열심히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똑같은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폭을 넓혀서 큰 시야로 기후 시책을 지방정부에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한도 없는데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가 실질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얘기할 때 도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성을 여러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국제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유엔 헤비타트가 도시와 지속 가능성 이걸 정리한 자료의 제일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구상에 있는 도시, 큰 도시 50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합하면 국가 중에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 미국을 이어서 세 번째 배출국만큼의 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50개 도시의 시장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를 정하고 분명하게 하면 세계 배출국 3위가 굉장한 기여를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단위에서 그런 지속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체인 지방정부가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지난해에 그 지방정부들이 기후행동을 국제 네트워크랑 협력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컨퍼런스를 할 때 거기 발표하신 한 교수님이 미국 분이 와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탑 5개 도시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국가의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몇 %에 해당하는가 이런 발표를 하셨거든요. 중국은 워낙 큰 도시니까 5개 해봐야 10%가 안 되더라고요. 한 8%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저렇게 5대 도시 했더니 55%가 훌쩍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얼마나 감축해야 되는가. 이 5개 도시가 하면은 국가 배출 감축 목표에 50% 할 수 있다. 어쨌든 그쵸? 러프하게 이렇게 설렁설렁 얘기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도시 단위의 지방 정부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클레이의 미션은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도시의 시대에. 그래서 이클레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여러 패스웨이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접근 방법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서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속 가능한 도시 뭘 우선적으로 잘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 겁니까? 이런 회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클레이는 회원 전체의 총의를 모아서 5가지의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탄소예요. 기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탄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에는 생물 다양성이 살아있는 도시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연 기반의 해법, 접근 방법. 그래서 지금은 생태 쪽에서는 정책 용어를 이제 자연 기반 해법 이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쓰는 게 서큘러 디벨롭먼트예요. 순환 도시를 만드는 것. 요새 자원 순환, 물질 순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순환 도시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는 회복력 있는 도시입니다. 회복력 그래서 레질리언트 디벨롭먼트 그래서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 중심의 형평성 있는 접근. 이렇게 5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저탄소, 그렇죠? 기후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적극적인 도시. 그다음에 순환만 하면은 순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어도 이 5가지의 가치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리더가 지속가능 발전 시대에 걸맞는 리더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진정성 있게 만들어가는 지방정부다.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 가능한 도시, 혁신적인 정책 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가장 핫한 데가 어디냐면 프랑스 파리예요. 프랑스 파리의 시장님이 여자 시장님이신데요. 이번에 재선하셨어요. 올해 6월, 7월 때 재선하셨어요. 최근에 검색해 보시면 15분 도시 파리 이게 뭐 자료가 인터넷에 넘칩니다. 너무나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얘기를 할 때는 이 15분 도시 직전에 이 파리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파리 시장님은 전 파리 부시장이었다가 시장으로 한번 당선됐고 또 재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 안 히달고라는 시장님이 되고 나서 첫 해 한 게 뭐냐 하면은 에펠탑이 있는 프랑스 파리 거기 있잖아요. 관광객이 많은 거기에 파리 에펠탑을 중심으로 한 데를 막고 카 프리 자동차가 못 들어오는 실험을 했어요.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죠. 범위가 좁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유명한 관광지지만 미세먼지로 시민들이 죽는다는데 시장이 이것도 안 하면 되겠냐 이러면서 하셨어요. 그 다음 해는요. 그거를요 넓혔어요. 이만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많았죠. 그래도 뭐 하루 하는 거니까 했죠. 그 다음 해는요. 더 넓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파리의 그레이트 파리, 그쵸? 그 뒤에 광역시까지를 다 해서 프로그램을 그 하루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전체가 다 카풀인 거예요. 대중교통은 다니죠. 대중교통 다니고 그리고 곳곳에 자전거로 걸어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박물관, 그 다음에 영화관, 문화행사 거리를 해갖고 그걸 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있죠. 민원이 넘치기도 했지만 세계의 주목도 같이 받은 거죠. 근데 이 시장님이 재선에 성공한 거예요.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코로나가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유럽은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했잖아요. 소위 락다운, 출근도 하지 말고 도시를 폐쇄한 거예요. 고민이 깊었겠죠. 그러면서 나온 게 15분 계획인 거예요. 집에서부터 15분 거리에 직장도 있고 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재선 시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 하려고 하는 시책이에요. 전 질문하고 싶어요. 원주시 시장님이 9월에 카프리 하는 날에 원주시 전역 우리도 휘발유 쓰는 승용차 쓰지 말고 대중교통하고 자전거하고 그 다음에 택시 정도 뭐 할 수 있으면 이거 한번 하고 자가용 쓰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도 심각하고 기후위기도 심각하니까 합시다. 그러면 원주에 계시는 시민들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우리 시장님이 지속가능 발전에 진정성이 있는 훌륭한 시장님이시구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지.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한 95% 될까요? 저는 그 파리에서 하고 있는 그 실험 자체가 너무나 혁신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다 누구나 동의해서 그 시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심 시책으로 하고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도시라는 거죠. 일정 정도 그 사회에 수용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이전에 여러분 파리시의 세느 강 있잖아요. 그 강의 한 도로에 여름이 되면 모래를 깔고 해변으로 하는 거 우리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래를 치우면 자전거 도로로 썼잖아요. 이렇게 했던 게 소송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법이다. 그래서 전 시장 임기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끌어왔는데 최근에 이겼대요. 그래서 이 한쪽뿐만 아니라 세느강의 양 도로를 전부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선진적인 지속가능 발전 정책을 하는 도시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 사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카프리가 없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분명하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찬반 양론이 불거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폭이 그 사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지방정부 우리가 공공 영역이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공공 영역이 그런 정책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녹색 구매, 지방 정부가 녹색 구매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녹색 구매, 지방 정부의 공공 영역의 녹색 구매 제도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소문이 난 나라입니다. 이게 언제까지는 베스트였냐 하면은 한 15년 전부터 한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최고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7, 8년 전부터는 거기에 딱 멈춰 서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이후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다른 데들은 굉장히 많이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도 고민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방 정부랑 하는 이제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가 지난해 올해 했는데 올해 마지막 순서 하나는 세 곳 광역이 참여했어요. 대전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부산 광역시. 그래서 녹색 구매율을 2년 동안 혁신적으로 높이자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한 활동을 쭉 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성과를 냈는데 마지막이 유럽에 있는 녹색 구매를 잘하는 도시들과 정책 교류를 1대1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디죠? 그 핀란드의 헬싱키, 그쵸? 노르웨이의 오슬로, 그 다음에 저기 스페인의 카탈루냐 이런 도시들이 1대1 매칭해갖고 1대1 정책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헬싱키나 핀란드랑 노르웨이 이런 데는 오슬로랑 헬싱키는요, 거기는 분명하게 정책 얘기를 하는데 녹색 구매가 우리나라는 뭐죠? 친환경 마크를 받은 상품을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이 있는데 안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마크를 받는 거, 그게 재활용이랑 마크 종류로 치면 한 3개쯤 돼요. 올해 무슨 온실가스 이거까지 해갖고 3개쯤의 마크를 받은 것을 사야만 녹색 구매가 되는 거죠. 폭이 너무 좁아요. 최근에 건설 부분으로 조금 높이려고 하지만 참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유럽의 도시들은 녹색 구매를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기본 출발은 녹색 구매 정책이 공공 영역에 필요한 이유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거죠. 그리고 공히 뒤로 와서는 뭐까지 포함하냐면 건설 현장에서 그렇죠? 탄소 제로를 실천하겠다. 이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식품 있죠. 우리나라의 녹색 구매 이걸 인정하는 시스템에 식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그 유럽은 식품이 있어서 분명하게 공공 영역의 급식에서는 물론 뭐 음식물 쓰레기 절반으로 줄인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고기, 육류류의 소비를 현행에서 50% 줄인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 녹색 구매로 인정하는 것 중에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생산된 원료를 50% 이상 쓴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있는 건 뭐냐 하면 윤리적 소비. 그래서 뭐죠? 공정무역의 식품을 어느 만큼 확보한다. 공정무역 커피를 어느 만큼 유통되도록 한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그 전체가 다 녹색 구매의 범주인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책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시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뭘 열심히 하냐. 우리나라에서는 부서에서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제한된 품목이긴 하지만 부서의 그 행정 내부에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할 때 환경정책과에 친환경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했고 없어서 이거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합니다 하는 그런 의견서를 그런 이제 문건에 그거를 표기하면 환경정책부서가 그걸 스크리닝하는 시스템 이거 굉장히 좋은 선진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도 있고요. 대전은 그 부산의 시스템이고 대전광역시는 녹색 구매가 전 부서에서 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어서 부서별 녹색 구매 실적을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 성과, 평가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이거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열심히 하겠다. 시군의 녹색 구매 열심히 도와주면서 하겠다. 이런 시책을 하면서 일정 정도 녹색 구매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열정이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녹색 구매의 범위를 넓히는 거죠. 급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속가능 발전에 식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 기업의 물품을 사라, 장애인 기업의 물품을 사라 이렇게 하는 조항은 있지만 이걸 녹색 구매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녹색 구매 담당 이 구매의 기회가 있으면 이거를 녹색 환경 마크를 사야 되는지 장애인 기업을 사야 되는지 여성 기업을 사야 되는지 왜 똑같은 목표를 둔 이 영역에서 상호 경쟁을 하도록 하는 이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른 도시, 유럽의 도시들 무엇 하냐, 이클레이 도시들 무엇 하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활동하면서 겪은 유럽의 사례, 그 다음에 한국의 사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잘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토대가 너무 척박하더라. 누가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걸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의 마크가 있는 것만 열심히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똑같은 에너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폭을 넓혀서 큰 시야로 기후 시책을 지방정부에서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한도 없는데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가 실질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최대치로 이것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마련해 주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예. 한 주체로서의 지방정부를 보면 대단히 지속 가능할 것 같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의 리더들은 바뀌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직자들도 바뀌어요. 자리를 계속 옮기시는 거예요. 정책 경험이 평생 30년, 50년의 공직 생활에는 축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이슈에서는 그게 잘 투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정책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걸로 가늠할 수 없는 공공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저는 공공 영역일수록 그런 공공의 책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중요한 툴이 일단 네트워크의 힘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지역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서울시의 경험과 원주시의 경험과 순천시의 경험이 같을 수 없거든요. 지역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은 그야말로 정책의 회복력,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